계획된, 연출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는 편입니다. 또 당시 김정은은 상당히 어려운 궁박한 처지였다. 농민들을 100% 수탈하면 그 해만 이익이지만 수리조합을 만든다든가 농사를 잘 짓게 만들면은 장기적으로 이게 군주와 농민들에게 다 이익이 된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얼마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오래 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농민들과 이제 왕이 이제 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면, 이제 왕은 농민들을 오늘 당장 다 빼들고 이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역으로 우리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면 엄청난 수탈이 이루어지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고려 말입니다. 고려 말에 그 지배층은 세 종류의 지배층이 발생하게 되는 성녀, 무신, 그리고 무벌, 귀족, 이 세 지배층이 경쟁을 하니까 오늘 당장 이 농민들을 내가 수탈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다른 지배 세력이 수탈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수탈해야 되고, 그래서 농민들은 농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다들 화전민으로 산으로 이제 오지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결국 미래적 전망이 없으면 수탈의 강도가 늘어난다. 이런 아주 늘어나고 급해지고, 그리고 이게 바로 대표적인 공유지의 비극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유지 비극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이제 얘가 맥도날드 가게입니다. 맥도날드 가게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기 부모님이 준 용돈으로 이제 자기 세트 메뉴를 하나씩 사가는데 아주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 사유재가 갑자기 아이들이 햄버거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 식판에다가 이제 감자튀김을 다 모읍니다. 이제 모으면 이제 이 사유재가 바로 그 제아의 성격이 바뀌는데 바로 공유지로 바뀌는 겁니다. 예. 이제 공유지로 바뀌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이들이 햄버거를 더 맛있어하고 좋아하지만 햄버거를 손에 꼭 잡고 있고 무엇부터 먹느냐. 감자튀김부터 먹습니다. 그것도 점잖게 먹느냐.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우구작 먹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친구가 감자튀김을 천천히 먹는다? 나는 빨리 먹습니다. 친구가 감자튀김을 빨리 먹는다? 그럼 나는 빨리 먹습니다. 모두가 빨리 먹습니다. 목이 막히고 불편하지만 감자튀김을 빨리 먹게 되고 감자튀김은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주의 비극입니다.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모두의 것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두의 것이 내가 소비를 했을 때 그 소비의 그 양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그 공유지가 되는 거. 공공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기는 모두의 것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헐떡헐떡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숨을 많이 쉬더라도 공기는 여전히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는 경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기가 줄어든다면 거기서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북한을 분석하시면서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이른바 북한 주민들의 가치가 폭락했다. 특히 폭력적 가치가 폭락했다. 또 핵무기의 개발로 북한 독재자 입장에서는 주민들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유럽의 국가 건설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국가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장 큰 원천이 뭐냐면 전쟁 때문입니다. 당시의 전쟁에서 보병이 중요해지면서 보병이 중요해지니까 보병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필요하니까 국가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고 경제 발전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력의 원천이 인민한테 있다면 인민들을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대 군사기술은 인민이 필요하지 않는 북한이 의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사기술인 핵무기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어 놓으면 녹도 안 쓸고 기름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도 없기 때문에 아주 좋고 그만큼 인민들은 군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래서 마음대로 인민들을 괴롭혀도 뒤탈이 없는 상태. 인민들은 굉장히 비극적인 군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는. 그러니까 인민이 없는 인민공화국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독재자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철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재를 공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까? 최소의 이제 국가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정도는 하겠지만 우리처럼 이제 인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수령의 전혀 관심 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독재 정치 연구가 밝히고 있듯이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독재자가 인민을 사랑하는 순간 그 독재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롤렉스 시계를 100개를 사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씩 시계를 던져주는 것이 훨씬 더 정권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경쟁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을 없앤 자리에는 덕치가 들어선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 자본주의 국가 현대 사회에는 탈코스 파슨슨이 이야기했듯이 바로 요즘 많이 나온 메릿 시스템,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가 이제 희소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메리토크라시. 예, 메리토크라시라고 요즘 메리토크라시에 대한 이제 비판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현대 사회가 운영하는 절대적인 원칙인데 근데 공산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해서 여전히 유토피아 사회는 전혀 아닌 거죠. 칼 마크스가 이야기했던 여전히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높은 지위들은 아주 희소하게 이제 제공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든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분배의 원칙이 뭐냐? 공산주의 기본 원칙, 북한에서 마찬가지고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 충성의 정도가 이제 아주 제1의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절대적 충성, 소위 정치적 덕, 버추, 정치적 덕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결국 윗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모든 게 맡겨질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이제 덕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덕스러워지기보다는 아부 하는 이제 인맥 관계가 이제 커지게 된다. 공산주의에서. 누가 더 나은 인간이냐, 누가 더 사회주의적인가라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 순간 덕치는 오히려 주민들의 위선을 자극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람들은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 자기가 딴 마음을 가지더라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그 모습을 포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엄청난 인센티브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식의 덕스러워 보이는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경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다 냉소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김정은 앞에서 열광적으로 뭐 울음을 터뜨리면서 뭐 깃발 흔들고 이런 것들이 다 연출된 개인의 연출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많은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충성분자가 있겠지만 이들이 먼저 만세를 부르면 옆에 사람들도 이 사람이 만세를 부르네? 그럼 나는 더 열심히 불러야지 하고 이제 만세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열광적으로 이제 그 모습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다고 저는 북한 사회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항상 떠오르는 그 속담 중에 하나가 3년상의 효자 없다. 이제는 주체를 믿기에는 북한의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다. 도저히 어떻게 내피셜로 포장할 수 있는 정도를 훌쩍 넘어서 버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를 차단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예, 아주 똑똑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의 관점에서 보시면 예, 똑똑한 정책. 네. 보통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건데 오빠야라는 단어를 쓰면 이제 잡혀가서 뭐 그 사형에 준하는 이제 처벌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똑똑한 수령 입장에서 똑똑한 전략이다. 황색 문화를 배격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법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전에는 암암리에 처벌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독재자한테.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류를 즐기고 있구나라는 것이 알려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으로 입법을 해서는 처벌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입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처벌하지 않고는 막을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한류 문화가 퍼졌다는 것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북한이 지금 현재 문화를 다루는 오빠야라는 단어나 남한풍의 옷맵시를 다루는 것을 보고 있으면 꼭 마약 사범을 다루듯이 다루고 있다. 네. 마약 같은 경우는 절도죄와는 다르게 절도 같은 경우는 뭐 문을 열었다고만 해서 크게 큰 처벌을 받지는 않는데 마약을 하지 않더라도 운반 소지만으로도 엄청난 처벌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법당국이 억지를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북한도 지금 현재 오빠야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엄청난 강도의 처벌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처음부터 때려잡겠다. 초전 박살의 정신이고 이건 참으로 수령이 북한을 제가 공부할 때마다 느끼지만 북한은 다른 건 몰라도 어떻게 지배해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라다. 뭐 오빠야, 자기야, 예. 서울 말투 이런 것들을 예. 다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그 법규 자체, 법령을 읽어보면 역설적으로 북한의 한류가 이렇게 많이 퍼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장성택 사형 판결문을 보고 북한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 판결문에서 우리가 또 장성택 판결문에서 그 박수를 건성건성 친다라는 네. 표현이 6번째 제목으로 저도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런 식의 행동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령 입장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장성택이 다리를 꼬고 건성건성 쳤고 현영철은 졸았고 그 다음으로 꽤 고위직 인사는 안경을 닦고 있었고. 네, 김정은이 얘기할 때 안경 닦았다 이제 사형당했습니다. 예, 사형당했습니다. 셋 다 그 목숨을 잃었는데 다시 북한의 가장 중요한 이제 버팀목은 무엇이냐? 개인 우상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김일성에 절대 복종하고 있음을 모두가 믿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 결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상태를 또 깨는 게 뭐냐? 바로 이런 사소한 불경죄가 이런 개인 우상화의 그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 다리를 꼬거나 박수를 건성건성 치거나 조는 것은 예를 들어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네라고 소리치는 아이의 행동과 똑같은 정도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도 아주 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장성택이 2012년에 방중을 해서 예. 후진타오로부터 국가원수급 환대를 받은 것은 예. 이거는 뭐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은 용납할 수 없는 역적질이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자살행위였다고 생각되고 아직도 저는 그 이해를 못하고 있고 아마도 장성택 사람이 권력의 지위가 높아지면은 현실 감각을 잃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호가오이하고 왕자 보고 인사를 했는데 백마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거들먹거리는 현상이 있는데 아마 장성택 인간적인 실수고 판단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모든 독재 국가에서 넘버 2는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사를 했고 후르츠초프도 넘버 2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뭐 많은 사람들이 바보처럼 살았는데 장성택은 그만큼 노련한 정치인인데 왜 그런 생각을 미리 하지 않아 못했을까? 아마도 2016년 이전까지 김정은이 보였던 아주 그 위장술, 그 모란봉 악단이 나와서 디즈니를 배경으로 미키마우스도 나오고 그런 식의 이제 그리고 NBA 농구 네, 로드만 불러서 하는 식으로 하면서 그런 개혁 개방도 뭐 가능하지 않냐
그 심지어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소공 속에서 제가 생각해 김정은을 얕잡아봤다 장성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김정은의 고도의 위장술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계획된 연출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하는 편입니다. 당시 김정은은 상당히 어려운 궁박한 처지였다. 이제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지만 후계자 수업을 오래 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사람들로 아버지가 3대 혁명 소조운동을 통해서 이미 후계자 수업을 오랫동안 받으면서 자신의 충성파로 권력의 상층부를 재구성하는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오랜 노 엘리트들에 둘러싸인 상태. 이 상태에서 권력욕을 바로 이제 표현했다면 아마도 그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자신의 발톱을 숨길 필요가 초반에는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편입니다. 김일성과 비슷한 행보네요. 예, 김일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이 계속해서 소련파 박창옥을 비롯해서 그 인사를 하는 데서 상당한 정도로 안배라는 이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를 했었던 그 극과 굉장히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하나 잡았죠. 연안파, 소련파, 예. 당로당 예. 항상 소수만 먼저 박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 엘리트들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그건 근데 북한 엘리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련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마오 시대, 그 다음에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렇게 반대 엘리트를 처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정치 과정에서 한꺼번에 죽이는 게 오히려 저는 거의 드물다. 쿠데타를 하고 난 다음, 쿠데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핵심 반대 세력을 날리고 나면은 이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처리할 때는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이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뿐만 아니라 다른 소련의 대표적으로 지노비에프, 트로츠키 모두 다 죽을 때 다 후회하고 죽었습니다. 왜 몰랐을까? 왜 스탈린 이런 의도를 몰랐을까라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북한 엘리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망명지에서 자객한테 맞아 죽고. 예, 맞아 죽고. 그래서 지금 이 독재자들의 전형적인 행태로는 반대파를 숙청할 때 첫 번째 파별 안배의 용인수를 보이고 두 번째는 순차적으로 공개 숙청을 하며 또 중요한 건데 사적 만남을 통해서 친밀감을 자꾸 있는 것처럼 위장한다 이런 얘기 하시죠. 예. 우리는 독재자가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엘리트는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이만큼 출세를 했다. 이 자체가 바로 수령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칠면조가 닭장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생긴 농부 아저씨가 들어와서 첫날은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계속해서 몇십 일 동안 이제 모이를 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날 갑자기 키워서 먹는 거예요. 예, 키워서 먹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몰랐던 거와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요즘 많이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확증편향이라고. 엘리트는 어떤 가설을 갖고 있냐면 수령이 나를 사랑한다는 가설을 갖고 있고 이 가설에 비춰봤을 때 지금까지 그들의 경험은 수령이 자신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만큼의 지위를 누렸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모양이다라는 생각. 여기서 한 번만 마지막에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반대 증거들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은 북한 엘리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민주주의 정치를 사는 우리도 항상 가설에 부합하는 것만을 보려고 하고 우리 가설에 반하는 증거는 폐기하는 것이고 특히나 내가 지금 10억이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하고 도박을 하지 않거든요. 10억 있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10억 있는데 굳이 이 정도 살고 있는 넘버 10쯤 되는데 내가 굳이 수령의 미움을 사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수령에게 도전한다? 그는 상당히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그 선택이다. 만족하고 사는 게 맞는데 이제 그러다가 다들 당하게 된다라고.